네,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훨씬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귀결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이고 문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이 2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개발은 절대 악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건 아니고요. 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정말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동일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모아 신청한다고 기간 제한을 하자.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재개발이 정당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택 문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쁠 건데요. 하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어떤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위해서 이루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국토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을 한다. 이런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됐던 2021년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투대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의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그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 처분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위주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이 정세훈 교수님이시군요. 네. 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훈입니다.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객관적인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0-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 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여서. 네, 그 KBS 뭔지 경제소 잘 진행하는 모르겠어요. 동의는 안 최부식이라고 합니다. 되던데. 일단 그 정부 부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요약해서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미훈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 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임대를 민간 장기 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썼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목적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것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공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그런 고퀄러티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고, 근데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가령 금융만 하더라도요.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이 왜 안 됐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1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0세 되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으로 3억을 100가구를 받아서 300억을 조달하는데 그걸 상환했었는데 전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 조달이 더 이상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임대 공급에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 아름아름 공급해 왔었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해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네. 그건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내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뭐할로 임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 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적인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제 현장에 있는 뭐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 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는 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정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신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검토를 한번 해보죠. 예.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진행에 따라 정해진 주시기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거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제가 지금 거의 하늘색 그렇게 되면 끝이 셔츠를 없어요. 네.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주제는 너무 많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요. 간략하게 최대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금융, 임대 사업자 부분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 이것은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충분한데 제주 지역의 경우 살만한 집의 거래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금융하고 같이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하는 경우에는 DSR과 스트레스 DSR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DSR에 묶여서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그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큰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좀 감축을 해주려고 하면 5%라는 증액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주던 것을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70만 원 주겠소라고 이번에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 5%라는 캡에 막혀서 다음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가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투룸의 경우 원래 100만 원이 받다가 70만 원 정도 낮춰주었다. 그러면 다시 캡을 70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원래 받던 금액인 100만 원 혹은 시장가액 정도로 그 기준을 삼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있게 좀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뭐 나름은 그렇게 해왔으면 아마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요 사례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네, 손 말씀하세요.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아니 그 전해 말씀 드릴 이만 하세요. 네, 네.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하세요. 전해 드릴 테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네, 좀 부탁드립니다.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괜찮아요, 계신데 괜찮아요. 예.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 네, 네. 특임 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혁은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리발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꼭 네.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또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뵙는 네, 것 같고요. 네.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허들이 생겼나 네 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용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되어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 뭐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이제 구인철 부총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좀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상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천 가구 도심권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 시시라든지 용산 정비창, 과천 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시겠고 인건비 급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좀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좀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 같은 것들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이제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거는 2억 원 우리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김용덕 네.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무슨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뭐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혁입니다. 저는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이제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후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거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 하수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좀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는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지금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기업 교수께서는 뭐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하여튼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난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안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좀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또 아니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이거 어쩌라는 거냐? 뭐 내가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안 살잖아 잠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가 좀 공유를 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좀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양도세에서 뭐 양도세에서 알겠습니다. 말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거였어요.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고요. 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학생이시군요. 네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통근 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 산모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공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란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지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에스텐 사업에서도요. 에스텐의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 국립대에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서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한 1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점이죠. 현실이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의 또는 청년의 교육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하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密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NG 러브 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 임대 사업자가 틈새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다 D6X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 32217803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미리 우리가 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고종환 선생님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달라고 해서 이 순서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미리 정해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그 사이에.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바로 자면 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왜 마이크 안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합시다. KBS에서 네. 양해를 해주면.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다 기득권화 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하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력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력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시죠. 네, 의견 듣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 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기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원의 협력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송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네. 양도세. 예.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5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해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주택수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고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탐사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룸의 정혜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 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마감재를 압박을 놓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임원 혹은 정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수사 첩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수백억대의 뇌물이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 맞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는 거, 30억이냐 10억짜리 집 세 채냐. 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0억짜리 세 채는 세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갖고 따지는 거는 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주택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가 없느냐는 발상인데 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하면은 1주택자 비율이 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 부여율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따져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거를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비워놓기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만은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지금 저희 나라 그 세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정상화랄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초고가 주택이 집값 주도를 선도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어떤 실수요적인 측면 예외, 희소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대개 큰 집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후 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자산가일 수가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려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보면 대략 한 전국 주택수의 한 3%, 서울에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은 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억 정도 하자. 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 오면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숫자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어떤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 한데 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과 양도소득이 되게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보고 한다면은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과세 표준 10억이 넘는 것이 2배 가까이 늘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준 10억에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세를 좀 높이는 그래서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을 한번 팔면은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저는 그 고급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예, 가격 기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집 크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거의 과잉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가격도 같이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지금 과도한 지금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가 6조 그리고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취득세는 대충 한 9조 정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자치단체 입장의 금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세로 들어오든 취득세가 들어오든 어차피 지방 재정에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것이 주택 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세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거래세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바로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대충 취득세하고 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맞물려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과 양도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저는 뭐냐면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가지고 오른 것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개 비유를 하자면은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야성적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예견 가능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김지경 소장입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그 점은 동의해요. 사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건 이주비입니다. 사실 이주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다주택자는 뭐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이제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제 이주 철거 기간이 이제 2년에서 공사 기간 3, 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맘 카페가. 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서 남성도 마음일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도시기금이 그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그러니까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 원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 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 공제도 세대 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일단 신용협동조합의 신혼부부 신씨. 네, 맞습니다. 신신신입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금융 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랜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의 그 어떤 실수요자, 그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에 그 진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비아파트 착공량이 줄었느냐 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무슨 임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좀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 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그 이렇게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이렇게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토지임대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장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이제 그 토지 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일부 이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대출 받는 것보다 발언 끊는 게 더 힘든. 숫자 너무 많아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초고가 주택 정의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요.
초고가 주택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거주와 어떻게 걱정이 돼요? 다주택자들 예를 들면 효과가 있겠냐 과연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15억 이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15억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그 연관 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 난인데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뭐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사실 그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무주택자들이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세도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연은 결국에는 또 다 낼 건 내야 되는데 20년 전에 사신 분은 경제활동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앞서서 이제 1% 10억 얘기도 했는데요. 10억에 1%면 1,000만 원인데 1년에 보유세 1,000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B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을 요즘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 공유집은 일부를 상속받았던 적이 있는데 상속을 네,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좀 경제적인 이유로 처분을 완료했는데 단순히 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LTV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중은행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상의 전산 이력만 볼 뿐 상속 같은 불가피한 취득 사유나 현재 처분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오히려 첫 집마련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고 이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결혼신고, 혼인신고 페널티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협의가 시작되는 자리이길 바라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오피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심 안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토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시를 오프스텔 등 주거용으로 컨버전 전환하고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법령을 가감히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업가로서 이 획기적인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할게요. 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입니다. 속도전을 말씀드리고 1호가에서 속도를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어디? 협회 하십시오. 예. 우리 성창협 협회 네. 협회장이신가요?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저희는 뭐 주택임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얘기를 임대인입니다. 네. 예, 임대차 시장 얘기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비아파트 임대 시장 얘기를 할 텐데. 요약해서 예,
대통령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답이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당사자들은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전문가들 분들도 얘기를 좀 관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알파이자 오메가는 그 임대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증 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 가입하거나 그러면 비아파트에서 보증 반환 의무 보증.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러니까 반환 의무를 그렇죠. 보증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 하려다 보면 비아파트에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뉴노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아파트의 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이제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데 그 보증 가입 기준이 너무 시세와 동떨어지게 낮았는데 이게 1년에 보증금 위반하는 사건들이 이어지니까 원희룡 장관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걸 너무 단기간에 과도히 강화를 해서 지금 10년 전 전세값을 받아도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증률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공급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전에 아까 그러면 물어보셨듯이 그 임대에 안 들어올라 그런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임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 인가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안 해줘서 또 보증을 못 받는다. 아니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렇죠. 보증금액 그럴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월세화를 시켜야 될 텐데 월세화든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더 싸게 임대하든지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전세 임차인이 그렇다고 그 집이 있는 비어 있지는 않죠. 그 전에 이미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규 전세 계약은 안 되다 보니까 반환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택 가격 기준이 비아파트는 아파트랑 다르게 보증을 좀 완화해달라 그 말이죠. KB 시세나 아파트는 뭐 부동산원 시세 같이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있지만 비아파트 시세 국토부에서 우리 요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예, 감사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하나만. 네, 더 있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을 지금은 가입 기준 가지고 그걸 넘으면 전액을 보증해주고 가입 기준이 안 되면 아예 보증을 못 받고 이런 기준인데 부분적으로 대주라. 예, 그러다 보니 임차인분들도 그 주거 사각지대가 좀 확대가 되는 부작용도 있고 전액 보증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허용 범위 내라면 부분적으로 보증하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걸 해달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턱은 낮추되 그건 보증 일리 대상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네요. 네. 말씀 안 하셔서 억울했을 것 같네요. 공유주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강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까 말씀 주셨던 기업 민간 공유주거 네네. 영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수요가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수요도 충분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제는 그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청년 중에 한 80%는 임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80%에 대해서 그 수요를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다 채우면 좋지만 그게 세계적으로도 그걸 다 채워낸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간임대주택이 같이 채워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이게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교란도 없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고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사기나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투기적으로 그냥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자랑 사실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그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을 하려는 그 공급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도나 세제 그리고 그 금융을 고쳐주신다면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년 안에 2만 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뭐. 저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이주 대출 그 재개발 얘기인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까 이미 다 여러 번 했던 얘기 같은데.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한 번 더 하는 건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LTV의 40%를 제한받았을 경우에 1, 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을 구할 때 1, 2억 가지고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23년간 지금 개혁공장에서 고객들과 많은 접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다양한 얘기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프레임, 1주택자의 고가 주택의 프레임인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고민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 갈 데도 없고 월세도 없습니다. 과밀옥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서울에 가니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데도 1,06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임대 사업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 뭐 대통령님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 2평짜리에다가 2층 침대로 짓는 경우, 2층 침대로 해갖고 다른 가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따라서 저는 비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는 프레임을 갖다가 좀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 버릴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까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쨌든 부유세에 관련된 건데요. 부유세의 개념이 어떤 프레임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악마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갖다가 금액대별로 해서 세분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세금을 낼 때 내가 낼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떠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너무 세금 자체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지회장이지만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그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서 많은 어떤 일탈 횡이나 이런 부분 가격 단합에 의해서 안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실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8월 28일 날 저희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됩니다. 저희한테 이 의무 가입제도하고 지도단속권을 갖다가 주시면은 저희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약간 주의 기능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입니다. 공급은 시차가 있고 세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간 이제 금융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하드 캐리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 건의 사항에서도 사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제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이는 런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DSR 한도 40%가 6억을 넘는 연봉 1억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이 뭐 8, 9억짜리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8, 9억짜리 아파트, 전국 아파트에서 상위 20%입니다. 그런데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이 8.2%입니다. 이 청년 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비중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가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오종현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을 잡고 뭐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패널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중에 뭐 어떤 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하자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필요 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도세에서 이게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보유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 그 12억 이하에서는 뭐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이상에 대해서 뭐 조금씩 과세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횟수를 제한하자 아니면 금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기 목적을 좀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둔 이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제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저트의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이 제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거를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 사안에서 좀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고가 1주택이나 뭐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그 단기 보유에 대한 공제이거든요.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좀 한도를 줘서 주는 게 맞다. 만약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이 50억 원이 났다라고 하면 40억 원은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과세 형평성은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부세에도 사실은 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최대 이제 고령자 공제까지 합하면 80%까지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도를 주게 되면 이거는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인데 거기에다 한도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장려는 되게 좋은데 다 투기 수요자,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땐 마음 같습니다. 집으로 돈 벌려는 마음이 뭐 투기 투자 수요,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실수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꼬리표를 사람한테 달면은 수만, 4천만, 5천만이 다 다른 상황인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본 생각이 집에 꼬리표를 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1동 202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집을 3집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집이라는 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10억 원에 샀다가 1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액 2억을 특별, 그러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계정으로 묶어둡니다. 근데 그 돈을 언제 쓰냐?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커서 큰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사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집값 상승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일부 비율을 그 3집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 자기 집을 3집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들,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것들도 풀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정책 제안에 올렸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저기 서면으로 작성된 것 대출도 받을 거죠. 온라인을 그건 통해서 안 했어요,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같이 있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또 실무자들도 다 고민하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뭐 남북 문제, 또 외교 문제, 또 국내 정치 문제, 온갖 문제 과제 덩어리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감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왜 이리 자주 바뀌냐? 그러면 정치 상황 따라 막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에 임박하면은 압력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소위 이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즉 표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가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이나 또는 뭐 가치 이런 것들도 잠깐 접어두기도 하고,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힘센 쪽이 이기더라고요. 조세라고 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이 조세 문제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걸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져올 뭐라 그럴까, 큰 변동,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국민 전체, 또 이 나라의 또 미래,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저희가 토론하고 또 의견들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저희도 제도 설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구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의지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그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는 또 뭔가 하기 어렵지만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겨나고 그러면 또 여지가 좀 더 넓어져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각자가 평생 집 사도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했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